2006년 말 플로리다주 브라이스빌에 살던 한 젊은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의심스러운 주택 화재로 한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아내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고로 여겨졌고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괴한으로부터 잔혹한 습격을 당하고 아내는 끝내 목숨을 잃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비극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없었고 분명한 동기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유력한 용의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진 듯 보이던 그때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치밀한 계획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2007년은 당시 23세의 마이클 레틀리와 29세의 에피 레틀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이혼이라는 굴곡을 겪었지만 끝내 서로를 놓지 못했고 재결합을 하자마자 아들을 얻으며 막 부모가 되었습니다. 4년 전 두 사람의 인연은 뜻밖의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2003년 25세의 에피는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도로변에 멈춰섰고 펑크난 타이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19세 마이클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마이클은 새 타이어를 사주고 직접 교체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빠르게 사랑으로 번졌고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18개월 만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약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다시 에피를 찾아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다시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봄 다시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 브라이스빌에 있는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마이클 부모가 소유한 약 24,000평에 달하는 넓은 땅이었고 이미 그의 부모와 여동생 가족도 같은 부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에이든은 12월 중순에 태어났고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2006년 12월 27일 밤 에이든이 태어난 지 불과 2주 만에 마이클과 에피가 살던 트레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던 마이클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그는 즉시 에이든을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에피는 트레일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이미 화재는 집의 중앙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사실상 어떤 출구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트레일러 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마이클의 가족과 이웃 몇 명이 달려와 도움을 주려 했지만 누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집 옆에 달려있던 위성 접시를 떼어내 침실 창문을 내리쳤고 이어 트레일러 외벽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쯤 에피는 연기에 완전히 시야를 잃은 상태였지만 마이클의 소리를 따라 창문 쪽으로 가까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이클은 그녀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소방대가 도착해 불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집 내부는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고 마이클과 에피는 잠시 마이클의 부모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노후된 전기 배선 문제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화재 조사관들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며 아기용 온열기가 꽂혀 있던 전기 콘센트가 발화 지점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진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트레일러에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인정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이 에피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용감한 행동은 지역 뉴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Michael's wife says she was asleep and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because it was all happening so fast. I wasn't really thinking anything at the time when I got out and I realized what was going on.
it was good to see him and know that he was okay. Michael says he's just glad he woke up. I try not to think what could have happened if I wouldn't have woke up. That's too scary to think about.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마이클의 가족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07년 1월 27일 새벽 나소 카운티 셰리프 911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sir? I don't know. My son just come in. My daughter-in-law's in the bed. I don't know if she's pale. Okay, well, what is she doing? She's just laying in the bed right now. She's unresponsive? Yeah.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에피는 집안 침실에서 온통 피에 뒤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호흡도 하고 있었지만 그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경찰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밤 자신이 에이든을 돌보는 차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와 함께 집의 다른 공간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욕실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피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침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클이 불을 켰을 때 그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움직이지 않는 에피를 발견했습니다. 911과 통화할 때 마이클의 아버지는 에피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언급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피의 부상은 낙상이나 그 어떤 사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최소 7차례 이상의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입었고 그 충격은 너무나 강해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피는 잠든 상태에서 잔혹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용된 도구는 단단하고 둥근 형태의 물체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끔찍한 폭행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는 범행 현장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피로 뒤덮인 것은 침대뿐만이 아니라 방 벽과 주변 여러 곳에서도 상당한 양의 혈흔이 튀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살해 도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집 외부 바로 에피의 침실 창문 아래에서 칼로 잘려있는 방충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에피는 외부 침입자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마이클과 에피 가족이 살던 곳은 상당히 외진 지역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도난당한 물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피는 그토록 잔혹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의 동기는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에피 본인의 입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 부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이 너무도 심각해 다시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가족들은 결국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에피를 사랑하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렸고 동시에 한 가지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마이클과 에피의 트레일러를 집어삼킨 화재였습니다. 물론 그 화재는 사고로 결론이 났지만 불과 한 달 간격으로 2번이나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쉽게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부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경찰이 이 가족의 집으로 출동한 것은 2번째가 아니라 3번째였습니다. 에피가 공격받기 하루 전날 마이클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신고를 했었습니다. What's going on? My son come home. He's out born. Somebody hit him in the back of the head. Does he know who did it? No idea. He don't know if he's blacked out or what.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그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헛간에 갔습니다. 헛간 안을 둘러보고 있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공격자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경찰이 출동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순히 헛간에 침입하려던 도둑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에피가 사망한 후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파고들수록 이 가족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 마이클에 대한 공격, 그리고 에피의 살해,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잘려나간 창문 방충망을 제외하면 현장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수사팀 일부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시 침실 창문을 살펴보면 경찰은 처음에 당연히 그곳이 범인의 침입 경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할수록 이 가설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은 밖에 잔디의 서리가 맺힐 정도로 꽤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의 침실이 있는 집 외부 마당에서는 단 하나의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흙, 식물 조각, 신발에 묻은 잔에 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침실 카펫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형사들은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먼지가 잔뜩 쌓인 창틀에는 지문이나 긁힌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마이클의 여동생 부부가 같은 부지에 살고 있었고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최소 2마리는 우리에 가둬두지 않고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이 공격당했던 밤이나 에피가 살해된 새벽 개들이 짖었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한 끝에 애초에 찾아야 할 침입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수사의 초점은 가족 내부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마이클이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에피의 특이한 연애와 결혼 과정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당국은 여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사이 좋은 부부처럼 보였지만 마이클의 친구들은 그가 사적인 자리에서 에피를 경멸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에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아이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충분히 범행 동기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당국이 에피가 15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수혜자가 바로 마이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에피의 가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화재가 발생하기 얼마 전 에피가 또 한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에피는 마이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차 안 센터 콘솔에 두고 내린 약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피는 별다른 의심 없이 콘솔을 열었지만 그 순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콘솔 안은 살아있는 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피는 쥐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피는 차량이 많이 오가는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고 있었고 극도의 공포에 빠진 그녀는 차선을 넘나들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대형 사고를 피했지만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 모든 일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마이클에게 불리한 정황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었지만 만약 마이클이 에피를 죽이려 했다면 왜 트레일러 화재 당시 그녀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녀를 싫어했다면 왜 굳이 다시 결혼까지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피에 대한 공격의 잔혹함과 침실에 남겨진 혈흔의 양을 고려하면 범인은 분명 피투성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살인 당일 아침 경찰이 마이클을 조사했을 때 그의 몸이나 옷에서는 그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고 있던 가운을 따로 수거해 검사했음에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부모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마이클을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영장을 확보한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몰던 픽업 트럭을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아래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 담긴 말 그대로 증거의 보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수납 공간 안에서는 망치 하나, 박스 커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장갑 여러 켤레, 그리고 피가 묻은 종이 타월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물품들을 과학수사팀에 보내 분석한 결과 에피의 혈흔과 마이클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형사들은 이로써 살인 현장에서 물리적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된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행 과정을 추정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에피를 공격하기 전 옷을 모두 벗고 장갑을 두 겹으로 착용했습니다. 먼저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덧낀 것입니다. 그는 망치로 에피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뒤 종이 타월로 자신의 몸과 손을 닦았고 침실 창문이 방충망을 잘라 외부 침입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사용한 물건들은 모두 자신의 트럭에 숨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몸이나 가운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트럭에서 발견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건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불에 탄 전선 한 가닥도 발견됐습니다. 이 전선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트레일러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전선과 비교한 결과 화재가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서 잘려나온 전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트레일러 화재 역시 마이클의 소행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시받았을 때 마이클은 큰 충격을 받은 척하며 자신의 트럭에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무고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헛간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헛간에서의 공격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들은 그가 살인 전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자신과 에피를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그 사건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재 당시 에피를 구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그녀를 그대로 불에 타 죽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면서 가족과 이웃들의 시선을 너무 일찍 끌어버렸습니다. 불길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마이클은 이미 밖에 나와 있었고 그 모습이 지나치게 수상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부수고 에피를 끌어내며 영웅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은 마지막 의문 하나는 왜 마이클이 그토록 집요하게 에피와 다시 결혼하려 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답이 두 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단서는 마이클 부모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옷장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 개의 비닐봉지 속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와 개인용 윤활제 그리고 다수의 DVD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만 그 DVD들의 내용은 성인물이었고 등장인물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이 에피를 혐오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자신의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의심은 이후 확보된 마이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통해 더욱 뒷받침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이클은 35세의 한 남성과 매우 잦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은 과거 마이클이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교사였던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범행 동기를 입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마이클을 에피 살인과 직접 연결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9월 말 에피가 살해된 지 거의 8개월이 되는 시점에 마이클은 결국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누군가에게 조작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2년 뒤 재판이 열렸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가족 중 상당수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친절하고 온화하며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변호인단은 방어 전략의 일부로 마이클은 그런 일을 치밀하게 계획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대학도 마치지 못했는데 검찰이 그를 마치 모든 것을 설계한 천재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직접 증인석에 섰고 트럭은 항상 잠가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 물건을 넣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에피를 해치지 않았고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범행을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한 것이 유일한 후회라고 말하며 내가 뭔가를 들었더라면 어쩌면 에피는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현장에 수많은 모순과 외부 침입자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이클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사건 당일 아침 마이클의 처가를 찾았던 매형의 증언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매우 감정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7월 마이클 레틀리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